达到了统一思想、坚定信心、明确方向、鼓舞斗志的目的。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 아래 구축된 측근들의 친정 체제에서는 더 많은 충성 경쟁이 일어나고 시진핑 주석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려는 충성 경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한중 관계에서 도전적인 요인이 증가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강경한 모습으로 충성 경쟁을 벌인다면 도전 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과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시진핑 1인 독주 체제가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상무위원 7명이 전부 다 시진핑 충성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 시진핑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그 정책 결정의 권한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시진핑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강경한 대미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을 추구하려는 그런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특히 외교 분야에서도 강경한 중국의 대외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고 실행하려는 그런 외교부 인사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기존의 도전 요인들이 조금 더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조금 더 빠르게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외교적 임명된 인사들의 면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친강 주미 대사가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대미 그 다음에 그 외교부에서의 대일 라인을 염두에 둔다면은 조금 더 이해가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통이었던 양지에츠를 외교부 수장으로 올렸고요. 그때 다음으로 중국이 중시했던,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대서방 외교에서 가장 중시했던 미국과 이 아시아 주변 외교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통인 양지에츠, 일본 통인 왕이 부장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중국의 대외 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통인 양지에츠가 은퇴를 하고 왕이가 그 양지에츠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면 이제 일본 통에 이어서 다시금 미국 통인 새로운 외교부장이 등장하는 것이 중국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대외 정책의 안정적인 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통 중에서 시진핑 주석의 대외 정책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어찌 보면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서 발표해왔던 친강 주미 대사가 각광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시진핑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이라고 하는 중국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과의 충돌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미중 사이에서 끼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으로부터 강한 선택의 압박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일단은 그 미중 대립 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 개편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기술 분야를 두고서 한국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품들이 중국에게도 필요하고 또 한국이 그렇게 생산된 제품들이
중국에 수출됨으로써 중국이 그것을 재료로 해서 완성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즉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중간 제품의 공급이 중국으로서도 끊기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1차적으로 피해를 받지만 이어서 중국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공급망을 쉽게 끊지는 않겠지만 초크 포인트, 즉 중국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한국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둘 수는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에 대한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훈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석권평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미중 대립 구조가 격화될수록 이 미중 대립 구조라고 하는 것은 힘의 불균형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중 견제와 봉쇄를 정점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가치와 이념의 대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공산당 지배국가로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권에 머물러 있고 때문에 또 북한에 있어서는 남한이나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중국이 뒷배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체제가 안착하고 또 삼연임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의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수순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을 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중국이라는 뒷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대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또 북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인 지배 체제가 중국 내에서 강화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또 이에 대한 의미를 더함으로써 김정은 체제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북한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3중고, 즉 코로나, 그 다음에 그 자연재해, 그 다음에 국제 제재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를 통해서 국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는 모습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 한미일의 3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진영화 구도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협력과 도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진영화 구도를 바라보고 북중 관계에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사고 나면 중국에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중국은 계속 비핵화, 평화, 대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나 우리 문제 묻게 했습니까? 한국의 비핵화 문제를 이해할 때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의 대북한 정책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현재 중국은 만약에 북한의 핵이 관리가 가능하다면은, 전제가 붙습니다. 관리가 가능하다면은 빠른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중국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거나 아니면 대등한 경쟁을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역할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핵무력을 증강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분명히 외교 안보적 우려이자 갈등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만 붙는다면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바라는 대로 북한 비핵화에 많은 역할과 또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한 기대를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6차례에 걸쳐서 중국은 매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미중 대립 구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과거 6차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또는 뭐 주도적으로 또는 미국과의 협력하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또 그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현재 국제 정세는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구도 대 미국과 민주동맹 세력의 대립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북한은 그 전략적 틈새를 이용해서 북중러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장거리 로켓 발사 시에도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7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이 그럼 태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것은 물론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의 그 위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이 과거와 같이 미국과 적극 협력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고 찬성하고 이행할 거라고 마냥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We will be doing whatever we can to support Taiwan and to work with Japan and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Taiwan can defend itself. 역대 당대회를 놓고 보면 시진핑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항상 조국 평화 통일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한다는 것과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미세한 그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필요한 경우라면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개입 가능성도 있고 또 한국이 후방기지로서 역할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사전에 이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보다 중립적인 입장, 불개입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가 결국은 이것이 이제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국이 원튼 원치 않든 느끼는 부담이나 연루의 가능성은 증대된다고 봐야겠죠. 타이완 해협 문제는 한국과도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 또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 체제가 강화된다면 타이완 해협에서의 긴장은 한국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바라보는 대외적인 강경한 발언과 동시에 현재 중국이 준비 상황, 즉 타이완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 상황에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얘기했지만은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은 이전부터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업무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외부의 간섭과 타이완 내부에서의 독립 분열주의자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외부 간섭은 당연히 미국을 의미할 것이고요. 만약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타이완의 내부에서 강경한 저항이 나왔을 때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관여했을 경우에 이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상황이 현재 중국이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세계 경제도 침체의 우려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군사안보적, 경제적 상황 하에서 3년임에 막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치적, 군사안보적 도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20차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통일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안보적,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2027년을 기준점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봅니다. 2027년은 시진핑 주석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번에 2022년에 20차 당대회를 했지만 5년 후인 2027년에는 21차 당대회가 있고요. 만약 시진핑 주석이 4연임에 도전한다면은 이러한 타이완 통일은 커다란 장기 집권의 정치적 명분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7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00주년에 맞추어 가지고 중국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는 프로젝트를 계속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즉 건군 100주년이 됐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이 이만큼 증강되었다는 것은 손에 잡히는 효과 또는 손에 잡히는 발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은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안 좋지만 가라앉고 있지만 5년 후 정도 되면 회복 기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요인을 따진다면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타이완 통일에 대해 강경한 발언과 목표를 분명히 했지만은 그 기점은 2027년을 고비점으로 해서 점차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이 물론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대타이완 정책을 이해하면서 한국도 점차 향후 2027년에 다가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타이완 해협의 긴장 구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의 전망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